코리아 마켓 사인즈로 돌아왔습니다. 국내 증시 조금 더 자세하게 점검해볼 예정인데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많은 이슈들과 보도가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다른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상승폭이 어느 정도는 제한됐었던 국내 증시인 만큼 이번 주는 홀로도 독주할 수 있는 모습이 과연 나올 수 있을지 여러 가지 포인트들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뉴욕 증시 상황 어땠을까요? 네,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면서 사상 최고치 행진 이어갔지만 나스닥과 S&P 500 지수 비컷 이후 급등세에 따른 숨고르기 장세를 좀 나타냈습니다. 또 장중 변동성이 컸는데요. 새마녀의 날이 있었기 때문에 변동성을 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 주식시장이 지켜볼 가장 큰 이슈는 아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교전, 즉 전면전으로 격화하는지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격화가 된다면 위험 자산 또 안전 자산에 대한 움직임이 크게 나타날 수 있고요. 특히 중동 지역인 만큼 국제 유가의 추이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금요일장 좀 지지부진하게 마감을 했는데 주간 기준으로 보면 정말 비컷의 효과가 단단하게 드러난 한 주였습니다. 다우지수 1.61%,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모두 1%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죠. 비컷의 경제 안정화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경제 모멘텀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강하게 반응한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히트맵을 주간 기준으로 봐도요. 방어주가 조금은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금리 인하 수혜주로 주목받았던 부동산 섹터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나니까 일부 차익 실현이 나타나는 움직임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M7 종목 대체로 지난 한 주 동안 꽤 크게 올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메타가 지난 한 주간 7% 급등세를 보였고요. 또 테슬라도 3% 이상 상승한 가운데 엔비디아는 조금은 M7 중에서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2%대의 하락률을 기록한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주 더욱더 깊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나왔던 보도가 있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퀄컴이 최근 며칠 동안 인텔을 인수하려는 노력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는데요. 스마트폰 중심의 퀄컴이 PC용 반도체에 특화된 인텔을 인수함으로써 사업 영역을 좀 확장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인수가 성상이 된다면 테크 업계 최대 규모의 M&A가 될 전망인데요. 다만 인텔이 퀄컴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반독점 심사 등 넘어야 할 산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최종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성사가 되지 않는다면 인텔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반등을 할지, 어떻게 재기를 할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텔의 미래는 내년 초에 돌입할 예정인 1.8나노 공정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1.8나노 공정이 성공된다면 TSMC나 삼성전자보다 좀 더 앞선 기술력을 갖게 되게 됩니다. 이 부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보도에 금요일장에서는 인텔의 주가 큰 폭으로 올랐고요. 반대로 퀄컴의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다른 반도체주 이슈들 계속해서 점검을 해볼까요? 반도체에 겨울이 올 것이다. 모건 스탠리가 그런 보고서를 내면서 국내 반도체주도 좀 흔들리기도 했죠. 이번에 또 하나의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이루어졌는데요. 또 모건 스탠리가 ASML에 대해서 비중 확대에서 동일 비중, 즉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리스크 대비 보상이 이미 다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니 이제 중립적인 스탠스를 유지해라라는 뜻인 것 같은데 이런 투자 의견 하향에 일단 ASML의 주가 4% 가까이 금요일장에서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마이크론에 대한 그런 투자 의견 하향 그리고 목표 주가 하향도 이미
전에 이루어졌었는데 일단 금요일장에서는 1%대 상승을 했지만요.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 볼 만한 건 25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메모리 업계에서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는 마이크론이기 때문에 풍향계라고도 일컬어지는데 만약에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게 된다면 모건 스탠리발 반도체 겨울이 조금은 더 늦춰지거나 비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이야기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아랍에미리트에 반도체 공장 설립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TSMC도 마찬가지로 중동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 월스트리트저널이 제시를 했는데요. 지금 각각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 모두 다 초기 단계로 성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체크를 하셔야겠고요. 한편 중동 지역은 왜 이런 공장 건설을 같이 추진하려고 하느냐. 경제 다변화를 위해서 AI 기술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데 이 AI 기술을 위해서는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게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장 건립에 조금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이 아랍에미리트는 중국과 또 경제 협력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미국의 반응을 한번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이 지금 주말 사이에 나왔기 때문에 국내 증시 오늘장에 한번 삼성전자의 주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 5거래일 동안 삼성전자는 3%대의 하락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체크해볼 이슈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중동 지역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제 유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교전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국경을 넘는 공격을 확대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새로운 단계에 있다면서 지금 발을 빼지 않고 맞설 그럴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면전 가능성이 불거지자 많은 단체들 그리고 미 백악관도 전면전은 안 된다면서 좀 자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과연 이 요청이 받아들여질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이슈인 것 같고요. 당연히 중동 지역에 긴장감이 고조된다고 하면 우리가 볼 것은 국제 유가가 되겠죠. 국제 유가 일단 비컷에 반응하면서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어디까지 상방 압력을 받을지는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우리가 체크해볼 일정들도 짚어보겠습니다. 23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는 서비스업, 제조업 PMI가 나오고요. 그리고 블랙아웃 기간이 끝난 만큼 다수의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24일에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오고요. 제조업 지수 또 한 가지 예정이 돼 있는데 국내 이슈도 한 가지 포함을 해봤습니다.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 이날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또 25일 수요일에는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 주목을 해보셔야겠죠. 또 목요일과 금요일 일정도 많습니다. 특히 목요일 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고용지표 한 가지 출시가 되고요. 그리고 2분기 GDP 확정치도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또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뉴욕 연은이 주최하는 채권시장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파월 의장의 입에 주목이 될 것 같고요. 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연설도 있습니다. 연준 내에서 또 입지가 큰 인물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지 시간 기준 27일 금요일에는 8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공개되는데요. 고용과 물가 계속해서 연준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11월에 또다시 빅컷이 있을지에 대해서 또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번 한 주 주목해봐야 될 지표들, 이슈들까지 점검을 해봤고요. 국내 증시로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 이번 주부터 또 본격적으로 한 주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런 시장 분위기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주목을 해봐야 될지 지난주 금요일 마무리됐던 국내 증시 상황 그리고 오늘 개장 전 점검해볼 이슈들까지 모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 모두 웃으면서 마무리 짓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아쉬움이 남기는 남았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0.5% 정도 지수 상승을 보이면서 2,593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제약바이오의 강력한 상승과 함께 1%대 지수 상승을 보이면서 748선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난주 금요일에는 장 초반에 다 같이 달려주다가 장 후반 가면서 조금 힘을 잃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그 안에서도 여전히 바이오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기도 했었는데요. 외국인들과 기관들 오랜만에 반도체 대형주들을 담아내는 모습도 함께 체크가 가능했습니다. 외국인 쪽의 리스트를 먼저 점검을 해보시면 코스피 안에서는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담아낸 종목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관련해서는 코스닥에 여전히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도 체크가 가능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지난 한 달 동안 매도된 물량으로 인해서 시가총액이 100조 원 정도가 증발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를 통해서 반도체 저점 매수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고요. 기관 쪽으로 시각을 돌려서 확인을 해보면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를 담아가는 모습이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기관 쪽의 순매수 상위 종목도 함께 점검을 해보시죠. 1위권의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이름을 올리는 모습 체크가 가능했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오랜만에 기관 쪽에서도 순매수 상위 종목 1위권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여전히 이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모습이 확인이 가능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그냥 한 장으로 또 정리를 해보자면 결론적으로는 제약바이오였던 것 같습니다. 지칠 것 같은데 참 지치지 않고 잘 가는 제약바이오 그 안에서 저마다의 이슈가 또 살아있기 때문에 더 강한 상승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금리 인하가 지난주에 됐죠. 그로 인해서 글로벌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은 이 M&A에 대한 기대감을 그대로 받아가면서 전반적인 이 업황 안에서의 훈풍이 이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생물보안법 하원을 통과한 이후로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 또 국민연금공단 쪽에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비중을 계속적으로 확대해가고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가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 국내에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모두 다 일제히 또 오르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머크 키트루다 SC 임상 3상 종료와 결과 발표가 되는 만큼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주 안에서는 또 강력하게 긍정적인 상승의 기운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멘텀이 준비가 돼 있는 만큼 일단은 대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주 안에서도 지난주에 비만 치료제도 캔서 문샷 관련주들 또 개별 이슈로 오르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유럽 쪽에서 이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를 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 처방을 해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내놓으면서 말 그대로 만병통치약이라는 별명이 현실화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다시금 보여줬었고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같은 경우도 10월이면 국내에 출시되는 만큼 관련주들 해당 일정이 다가올수록 변동성은 계속 커질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캔서 문샷 관련해서 엔젠바이오가 상한가, JW 신학이 24%의 가격 상승을 보였는데 조 바이든 정부가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암을 완전히 극복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캔서 문샷 프로젝트. 한국의 석학이 이끈다라는 소식과 함께 지난주 금요일에 관련주들도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였고요. 그 외에 또 개별주들도 여러 이슈들과 함께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제약사인 길리어드와 함께 1,000억 원대의 치료제 공급 계약 소식을 전해오면서 지난주에도 15%의 강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기도 했네요. 이외에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만 워낙 강력하게 수급이 제약바이오로 다 쏠려 있는 만큼 지난주에 한판 정리는 제약바이오로도 맞춰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개장 전 그렇다면 우리가
확인해 볼 굵직한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이게 되겠죠. 이스라엘의 최후 통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이 지속적으로 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을 통해서 이 헤볼라 통신수단인 무선 호출기 일명 삐삐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수천 대를 동시다발적으로 폭발을 시키면서 3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공습으로 인해서 헤즈볼라 안에서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계속해서 사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이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헤즈볼라도 가만히 있는 상황은 아니죠. 지금 지속적으로 로켓을 발사를 하면서 맞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전면전이 정말 코앞까지 다가온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레바논에 있는 미국 자국민들은 당장 레바논을 떠나야 된다라면서 촉구의 말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동 불안이 현재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 안에서 또 수혜주를 찾는 것 자체도 굉장히 마음이 무겁긴 합니다만 그 안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지켜볼 업종들이 있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방산 쪽 그리고 가스 석유 쪽, 식량 비료 쪽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보안이나 드론 관련주들 그리고 나중에는 재건 쪽까지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일단 중동 불안과 관련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 해당 섹터들의 움직임도 함께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어지는 두 번째 이슈는 또 미국과 중국 간의 여러 가지 갈등들로 인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이 부분을 대해서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될지를 미리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2027년부터 만들어지는 자율주행차 그리고 커넥티드 카를 놓고 중국에서 만드는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모두 금지하겠다라는 입장을 현재 내놓은 상황입니다. 2027년부터는 소프트웨어고 29년과 30년부터는 하드웨어를 금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이 가지고 가는 데이터 수집 믿을 수가 없다. 국가 안보에 위협적이다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시스템 부품과 공급성 교체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예 전면적으로 차단하겠다라는 입장을 보냈습니다. 일단 오늘 본격적으로 제안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한 이후에 확장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자율주행과 커넥티드카 이게 중국 쪽만 금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다 글로벌 공급망이 묶여 있기 때문에 글로벌 차 업계에 대해서 상당한 파장이 나올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국내주들이 수혜성 이슈로 이것을 풀이를 해서 오히려 상승 흐름으로 함께 몸을 담아갈지는 오늘 시장의 상황을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국내 자율주행 테마 관련해서 대장주들 이렇게 함께 추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시장에서는 크게 부각받지 못했었던 만큼 해당 이슈로 인해서 반짝할 수 있는 하루가 오늘 나올 수 있을지 국내 시장 상황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죠.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혼조로 마무리했던 만큼 오늘 국내 증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계속해서 이데일리 TV와 함께 개장 상황까지 점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 편안하게 잘 쉬셨습니까? 9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아주 시장을 압도할 만한 그런 특별한 어떤 일정이 예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도 좀 시장에서 좀 관심이 계실 거는 내외, 국내 쪽에 하나, 해외 쪽에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해외 쪽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가장 눈에 띕니다. 현재 시간으로 25일, 우리 시간 26일 정도 이제 나오겠죠. 마이크론 실적 현재 이제 월가의 컨센서스 나온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매출이 76.5억 달러, EPS가 1.11 달러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좀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모건 스탠리가 지난달 말, 그다음에 이달 중순, 9월 15일에 이렇게 연속으로 이제 AI 관련돼서 또 반도체 관련돼서 계속 좀 사실상 매도 리포트죠. 목표가를 대폭 낮추는 리포트를 좀 내고, 그다음에 앞서도 들으셨습니다만 ASML 관련된 또 이 목표가 하향 리포트까지 나온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모건 스탠리발 악재가 좀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역시 월가의 컨센서스보다 좀 더 좋지 않은 그런 실적을 담아내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기존의 $160에서 $125까지 역시 대폭 그렇게 낮춘 그런 상황이고요. CT 같은 경우는 매출이 월가의 컨센보다 조금 더 낮은 $75억, EPS도 $1 미만으로 좀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분위기가 현재까지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 실적 내용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거는 역시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이런 전망치들이 실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에서도 이제 그대로 어떤 확인이 되느냐 여부, 그러니까 어떤 수요가 부진하다든가 수요가 줄어든다든가 또는 수요 증가 전망이 좀 둔화된다라든가 또 HBM 관련돼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막 폭발적이지 않다라든가 뭐 등등등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에서 확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점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특히 우리 시장 영향력이 큰 반도체 관련주들에 미칠 영향을 상당히 좀 크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내적으로는 24일 날 발표되는 이제 내일이죠. 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 요게 아무래도 좀 시장에 좀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을 좀 낳고 있습니다. 사실 연초부터 은행주, 보험주, 증권주 중심으로 이 금융주들이 이 밸류업의 좀 밸류업 수혜주 핵심으로 좀 등장을 했었죠. 그러다 좀 주춤했다가 최근 들어 다시 좀 반등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은 워낙에 이제 금융주들이 실적이 또 좋고 하기 때문에 또 뭐 PBR이나 이런 밸류에이션이 좀 그런 부분에서 낮은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리아 밸류 지수가 발표가 되면 이 금융주들이 아무래도 좀 주요 구성 요소들이 될 거고 이 금융주들 중심으로 이 밸류업이라는 이 모멘텀이 시장에 좀 최근 좀 지지부진한 시장에 좀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 금융주들만 갈 수는 없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바이오라든가 그다음에 뭐 자동차라든가 소위 말하는 이제 금리나 수혜주들이 좀 힘을 더 보태준다면 시장이 좀 조금 좀 나아질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있는데 역시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코스피 얘기인데요. 돈 풀리는 코스피. 예, 말씀드린 대로 거래가 엄청나게 좀 줄어들어서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역시 이제 금리나 효과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거래도 좀 늘고 거래대금도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만 쭉 가준다 그러면 예년 수준을 좀 그러니까 평상 수준을 좀 회복을 할 것 같긴 한데 또 이것도 좀 보긴 봐야 되겠죠. 일단 표를 한번 보시죠. 8월 셋째 주부터 9월 셋째 주까지 지난 5주간의 코스피 하루 평균 거래대금과 거래량을 나타낸 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에 선 그래프는 거래량이죠. 그다음 밑에 막대 그래프는 거래대금이고요. 거래량이 8월 셋째 주 4조 원대, 4조 억대, 4억 주대죠. 이 기록을 지금 다시 좀 회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 대금은 9조 원대 거의 턱걸이 한 수준이었다가 지금 다시 13조. 보통 11조, 12조 정도 되죠. 코스피가. 근데 그 수준 13조를 넘어섰으니까 다시 이제 일단 평상 수준으로 좀 회복이 된 게 지난 셋째 주였습니다. 9월 셋째 주. 이게 이제 계속 유지만 돼준다 그러면 시장이 뭐 좀 그런 걱정은 좀 줄어들 텐데 이게 다시 9월 8월 말에서 9월 중순까지처럼 뭐 9조 원대 이렇게 거래대금이 줄어든다 그러면 시장이 그만큼 매기가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좀 계속 유지가 되면 좀 다행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긍정적인 측면들은 그동안 시장에 이렇게 거래대금을 크게 위축시켰던 여러 가지 변수들, 이제 대표적인 게 연준의 금리나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게 있었고 또 추석 연휴, 긴 연휴에 대한 어떤 그런 불확실성도 좀 있었고 여기에 또 일본 중앙은행, BOJ가 뭐 금리를 인상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감도 사실은 좀 있었고요. 등등등 그동안 시장을 좀 압박을 했던 시장에 좀 뭔가 선뜻 투자하기에 좀 부담을 줬었던 그런 요소들이 대부분 다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도 50bp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앞에서 표에서 보신 것처럼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좀 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중요한데 외국인이 지난주까지 해서 한 6조 원 정도 순매도를 9월 들어서 했었는데 지난주 후반 들어서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몇백억 단위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외국인의 순매도가 순매수로 좀 돌아설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좀 낳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해소가 좀 된다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 좀 이번 주가 숨통을 좀 트이는 그런 어떤 반등의 계기가 반등이 좀 되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외국인 앞서 잠깐 말씀대로 이번 달 들어서 6조 원 이렇게 넘게 순매도를 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이제 역시 반도체들 많이 팔았죠. 그 6조 원 중에 5조 원이 넘게가 이제 삼성전자 그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에 집중이 됐고요. 주로 반도체 관련주들에 좀 많이 집중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들이 산 종목들이 뭐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데일리가 좀 분석을 좀 해봤더니요. 외국인들이 샀던 종목들입니다. 한번 보시죠, 표로. 일단 제일 많이 샀던 거는 2천억 넘게 순매수란 HD 현대일렉트릭, 그다음이 삼성바이오로직스,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아모레퍼시픽, 삼성 SDI 이런 순들이죠. 보면은 전력 설비 쪽 다시 좀 외국인들 사는 모습이고요. 바이오주 여전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LG전자는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많이 좀 떨어졌던 부분도 좀 있고 LG전자가 이제 AI 관련돼서 좀 다양한 엣지 단 그러니까 소비자 단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좀 내고 있다 이런 점도 좀 감안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작용했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LG엔솔하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그동안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저가 매수 성격이 좀 크다라는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요. 신한주주 역시 밸류업이라고 보면 되겠고 현대로템도 방산주의 좀 대표로 좀 요즘에 잘 나가고 있죠. 조선해양, 조선주로서는 좀 유일하게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아무래도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관련돼서 사실상 정점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는 매수세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상반기 주도였던 어떤 전력설비라든가 그다음에 이 화장품주들 다시 좀 그동안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따른 저가 매수 성격이 좀 크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이런 순매수, 저가 매수가 사실 개인들의 저가 매수했던 게 주로 이제 반도체주였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좀 이 수익률 차이가 좀 크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저가 매수를 하고 있는 이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 흔한 말로 외국인 따라가기 뭐 이런 어떤 투자 패턴이 되긴 할 텐데 일단 반도체에 대한 저가 매수가 올해 굉장히 개인 투자들이 좀 별로 결과가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외국인들의 이 저가 매수 이 흐름도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건설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건설주들은 금리나 수혜가 좀 기대됐던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특히나 또 최근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이 부동산값, 집값들이 많이 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이 됐고요. 정부가 연말 내년 초까지 해서 서울 수도권에 8만 가구에 이 아파트를 이제 공급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등등등 해서 사실 호재가 꽤 많은데 건설사들의 실제 속내를 좀 이렇게 열어보면 상당히 좀 내부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시죠. 원가율 중견건설사 수준이긴 합니다만 100% 가까이 됐다. 이게 뭐냐면 돈을 벌어도 들어가는 돈이 대부분이어서 남는 게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 제목에처럼 남는 게 없는 건설사들 실적 비상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일단 좀 화면에 있는 표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공사비 지수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건설 비용이 이제 얼마나 되는 지수화한 건데 2024년 올해가 130이죠. 이제 잠정치긴 한데 2019년 그러니까 5년 전에 97였으니까 비교하면 33이 지금 오른 거니까 30%가 넘게 지금 현재 이 건설 공사비가 좀 올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남는 게 없는 그런 장사를 하게 되다 보면 당연히 실적이 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 3분기 매출액이 8조 한 2천억 가까이 나올 거로 좀 예상이 되는데 영업이익은 1,700억밖에 안 됐습니다. 매출은 소폭 한 4% 정도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30%가 좀 줄어든 상황이고요. 대우건설도 매출이 좀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30%가 넘게 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 건설비 공사지수에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건설사들이 앞으로는 버는데 뒤로 미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거는 대형 건설사들은 그래도 좀
어떤 현금 유용성도 좀 있고 하니까 그나마 좀 다행인데 뭐 그나마 걱정이 조금 덜한데 중견 건설사 같은 경우는 이 자금력까지 별로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걱정스럽다고 그럽니다. 대표적인 중견 건설사인 동부건설 같은 경우 상반기 매출 8천억 원을 기록했는데 600억 가까이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결국 이런 게 쌓이다 보면 중견 건설 업체들 가뜩이나 지금 뭐 부동산 PF 때문에 위기가 많다 이런 위기가 높다 이런 얘기 나오는 판에 잘못하면 이제 연쇄적으로 좀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좀 있다고 좀 봐야 되는 거죠. 정부가 그래서 이달 중에 시멘트와 골재 등 이 공사비 주요 항목들에 대한 안정화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제 열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이 정도 상태라면 정부가 웬만한 대책을 내놔가지고는 공사비 이 비용이 좀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이 공사비 중에 골재비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인건비가 굉장히 오른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좀 해소할 수 있는 즉 인건비 부분과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결국 국내 인력 가지고 인건비를 낮추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해외 인력을 더 확대한다든가 뭔가 이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 비용을 좀 더 이렇게 낮추는 방법을 내놓지 않으면 우리 건설사들 금리나 수요는커녕 이렇게 되면은 뭐 밸류업이 됐든 뭐가 됐든 별로 좀 기대를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은 그런 상황이 좀 전개된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비하인드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글로벌 증시가 9월은 좀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뭐 다우지수, S&P 500지수 사상 최고치 찍고요. 일본 증시도 크게 오르고요.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가 좀 힘을 덜 받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 오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추석 연휴 이후 국내 증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집중해볼까요? 일단 지난주에 이제 긴 연휴를 마치고 국내 증시도 이제 다시 방향성 탐색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추석 이전이나 이후에 있었던 그 사이에서 어떤 지난주에 있었던 빅 이벤트를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9일 미 연준이 이제 50bp 기준금리 인하하는 빅컷 단행했는데요. 네. 지난 팬데믹 이후에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판단이 좀 잘못되면서 어떤 금리 인상 시기를 좀 잘못 적용했던 그런 늦었던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번 빅컷의 경우에는 경기 침체 가능성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의지를 보였던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금요일에 이제 일본은행의 금리 동결이 있었는데 사실 그 이전 급격한 엔화 강세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의 어떤 변동성 확대를 경험한 일본 은행에서 좀 이런 점을 고려해서
좀 동결하는 적절한 정책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코스피가 사실 0.7% 상승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추석 연휴 기간을 포함한 지난주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2% 이상 상승을 했고 일본은 3.1% 상승, 홍콩 증시는 무려 5.1% 그리고 중국 상해 지수도 1.2% 상승으로 마감하면서 코스피가 가장 상승률이 낮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외국인 수급 상황이 안 좋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특히 코스피에서 1조 2천억 원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3천억 원의 순매수가 나왔는데 근데 좀 더 좀 자세히 살펴보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두 종목에만 1조 5천억 원 정도의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제외한다 그러면 사실 코스피에서 전체적으로는 좀 순매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에서는 일단 알테오젠에서만 3천억 원 이상 순매수가 나왔기 때문에 알테오젠을 또 코스닥에서 제외한다면 또 순매수했다고 하긴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아무래도 반도체 하락이 지금 지속되면서 지수가 상승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뭐 모건 스탠리의 어떤 반도체 업종 의견 하향 리포트로 외국인 매도가 집중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지금 기관 외국인 모두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제약 바이오 업종 강세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 외에 자동차, 조선, 방산, 화장품 등 수출 관련 업종에서도 좀 강세가 나타난 점이 지난주 증시의 특징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추석 연휴 이후 나타났던 국내 증시 흐름들 저희가 점검을 해봤는데 말씀을 해주셨듯이 코스피 지수의 상승률이 가장 낮았어요. 그렇다면 금리 인하 이후 이제 사이클에 돌입을 했으니까 앞으로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일단 과거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을 경우 그 이후에 나타났던 수익률을 좀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근데 증시의 방향성이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 이후에 경기 침체로 판정이 났던 해와 그렇지 않았던 해가 좀 확연하게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시작 이후에 대체적으로 증시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만일 이것이 경기 침체가 왔던 경우에는 3개월 뒤에 한 5% 수준으로 하락했고 6개월 뒤에도 역시 하락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경기 침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방향성을 아직도 정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지난 과거와 좀 다른 점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는 금리 인하 시작 전 1년 동안 S&P 지수가 보통 평균적으로 한 4.2% 상승한 이후에 금리 인하를 시작했었는데 이번에는 인하 시작하기 1년 전 동안 S&P 500의 상승률이 무려 30%가 상승했기 때문에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를 대부분 반영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제로 미국 증시가 밸류에이션상 보면 가장 과거에 비쌌던 그런 시기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 매력도는 점진적으로 좀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반대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수 하락이 좀 심했지만 사실 이익의 어떤 증가하는 수는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상 매력도는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시가총액이 큰 반도체 종목들의 방향성에 지수가 연동되는 관계로 그들 종목들이 언제 이제 정확한 시기에 반등할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지수는 아무래도 좀 횡보 국면으로 연출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반도체에서 지금 이탈한 자금들이 좀 유입될 수 있는 종목으로의 어떤 상승이 나타나는 개별 종목 장세가 당분간은 전개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네. 특히 이제 현재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중이 뭐 원인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로 여겨지는 금투세 시행 우려감이 금투세 유예가 확정으로 이제 결론이 난다면 투자 심리 회복에 따른 어떤 국내 시장의 강세 전환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는 전략을 좀 수립해야 한다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월별로 본다면 2000년 이후에 지금 11월 달이 코스피도 그렇고 나스닥도 모두 1위를 기록했던 달입니다. 근데 따라서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대선이 11월 초에 이제 끝나고 나면 투자 결정을 미뤄왔던 제조업체들이
다시 이제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좀 좋아질 가능성도 있는 점이라는 점에서 연말까지 증시 흐름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11월까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저희가 어떤 업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면 좋을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관심 업종별 투자 전략이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어느 업종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뭐 사실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낙폭이 확대되고 있는 반도체 업종은 뭐 꾸준히 다들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 네. 일단 3분기 실적 관련해서 눈높이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 이제 투자 의견 관련해서는 뭐 크게 변동은 없이 매수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목표 주가가 꾸준히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3분기 실적 확인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을 확인하기 이전까지는 외국인 매도세는 좀 지속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면서 좀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현재 실적이 우상향하는 구간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락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은 높아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술적 반등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업종이 제약 바이오 업종인데요. 네. 아무래도 반도체에서 이탈한 수급이 가장 선호하는 업종으로 지금 탈바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기관 외국인이 지금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그런 업종 내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하고 있는데 일단 이들 종목 중에서 추세가 우상향이 지속되고 있는 종목이라면 일단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매매를 같이 이제 하시는 그런 전략을 좀 수립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또 관심을 가는 중 하나 업종이 된 것이 2차 전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펀더멘털적으로 수요가 확실히 회복되었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지만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좀 확산되면서 주가는 지금 수급에 의해서 지금 반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나온 뉴스에서는 뭐 전기차보다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로서의 성장성이 좀 부각되었다든지 또 해리스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으로 좀 나타났다는 점 그리고 뭐 독일 전기차 세액 공제 부활 그다음에 CATL의 리튬 그런 강산 가동 중단 등의 긍정적인 뉴스도 업종 어떤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전략적으로 볼 때는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추세가 상승 전환이 확인된 대형주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정도는 지속적으로 좀 주가에 관심을 가지면서 매매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는 사실 슈퍼사이클 진행에 따라서 신조성가가 지금 신고가 근처에 가는 상당히 좀 좋은 재료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3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약간 좀 미스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업 일수가 부족했고 또 인센티브를 지급했던 그런 종목들도 있었고 또 파업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3분기 부진한 실적이 나올 가능성에 좀 대비해서 실적 확인 이후에 좀 더 적극적인 매매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업종입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3분기에 좀 턴어라운드가 확실한 하나우선 정도는 3분기 실적 시즌에도 매매가 좀 가능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산 같은 경우에 국산 무기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는 유효하기 때문에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종목이 좀 수급이 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종목이 탑픽으로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낮은 밸류에이션 수준과 계약 모멘텀을 보유한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좀 더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리스크도 방산주에 또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중동 지역의 리스크는 저희가 하도 이제 새롭게 어떤 이게 뭐랄까요? 접하는 뉴스가 점진적으로 지금 일상화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뭐 크게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는 없다고 보이지만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서 유럽에서 그 어떤 전쟁에 대비해서 포탄을 뭐 의무적으로 어떤 일정 부분을 뭐 비축해야 된다는 그런 법을 만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뭐 꾸준하게 나쁜 긍정적인 소식이 뭐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쟁이 호재가 된다는 건 마음이 아프지만 돈은 좀 냉정한 법이니까요. 그렇다면 금투세에 대해 워낙 관심이 많으셔서 관련된 질문 한 가지 더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투세 공개 토론을 앞두고 있는데 시행팀으로 참여하는 김광현 의원이 6개의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을 발의를 했더라고요.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그 내용의 좋고 나쁨 아니면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를 떠나서 지금 금투세 관련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금투세를 유예하자는 그런 주장이 나오면서 사실 시장에서는 금투세가 유예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왔고 그리고 코스닥 증시 약세도 이에 따라서 약간 더 멈추면서 글로벌 증시와 동반하는 흐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금투세가 유예 또는 폐지될 시에는 강한 상승 재료로 될 것이다,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여기에 유예 기대감을 꺾는 이런 투자자들의 그런 기대감을 좀 할 수 있는 다시 또 이제 강행하자는 그런 의견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증시에는 부정적인 재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이 어떤 식으로 또 크게 확대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이제 9월 24일 날 있을 토론회에서 어떤 게 진행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내용은 증시에는 그냥 약간 부정적이지만 어떤 크게 흐름을 바꿀 만한 재료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예 아니면 큰 의미가 시장에는 일단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저희가 투자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관심되는 업종들을 체크해 봤는데 사실 반도체, 조선, 방산 이미 다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업종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은 좀 뒤처져 있지만 이제 개선이 될 것 같은 업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장기적 관점에서 백화점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매크로 상황이 백화점에 장기적으로 우호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 일단 엔화 강세 전환이 일단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엔저로 인해서 일본으로 이탈했던 명품과 패션 구매 수요가 점진적으로 국내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최근에 부동산 경기 반등 그리고 금리 인하로 인해서 내구재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는 실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측면에서 볼 때 지금 백화점 3사 모두 PBR이 0.3배 이하라는 절대적 저평가가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크게 제한적이라는 점 그리고 수급 빈집이 많기 때문에 업황 바닥 인식 시에 상대적으로 빠른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점에서는 백화점 업종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업종 중에서도 이사님만의 탑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탑픽 한 종목만 말씀드리면 롯데쇼핑인데요. 일단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할인점 슈퍼마켓 그런 통합을 통해서 지금 이익이 수익성이 나는 구조로 좀 변신하고 있고 여기에 올해 배당 수익률이 6%에 달한다는 역시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매수해서 보유 관점으로 접근이 유효한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장 점검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9월) 마지막 주 국내 증시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계속해서 이데일리 TV와 함께 보시죠. 네, 이어서 개장 상황까지 저희와 함께 보시길 바라면서 저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